예, 이제 방금 소개받은 이승철입니다. 오늘 그 이 융합대학원 그 세미나 초청을 받고 제목 때문에 오신 분들도 좀 계실 텐데 일단 참고로 제가 유튜버라서 젊으신 분들 혹시 이게 제목은 어그로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 이제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공학자, 특히 뭐 좀 더 구체적으로는 기계공학을 하면서 뭐 철학적인 고민, 근데 이제 그러면 또 너무 거창해서 제가 좀 한 말에서 가로를 치고 수준 낮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철학적 고민을 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어떤 사유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이건 기존하고 제가 좀 생각했던 거와 제가 배웠던 거랑 좀 다른데 그렇게 그냥 화두를 던지는 정도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우리가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뭐 안다는 거, 뭐 배운다, 학습한다, 뭐 이런 의미, 그리고 진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저희가 이제 매일 이제 뭐 인간으로 치면은 이제 결정을 하면서 살 텐데, 뭐 오늘 점심을 뭐 먹을지, 저녁을 뭐 먹을지, 이런 결정들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거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대한 뭐 철학적 고민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했던 연구들을 간단하게 관련된 그, 그, 그 주제에 맞게 좀 소개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저는 저희 연구실이 산업인공지능이라는 연구실인데 저 포커스가 인공지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들 요즘 뭐 관심이 많고 화두도 많이 되고 있는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들이 저희 산업 전반에 활용이 됨에 있어서 뭐 어떠한 사례가 있으며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좀 화두를 던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슬라이드마다 뭐 좀 제가 이렇게 좀 빠르게 보여드릴 텐데 너무 디테일하게를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제가 한 60장 정도를 준비했는데 플로우가 그래도 나름대로 고민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시죠. Would you like to take a picture with me? Yeah, absolutely. Error 영상이 800. 났습니다. Please try to reboot me to fix the problem. That's not the first time I've had an error on a date. 그래서 지금 로봇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So the good thing about a date with a robot, if it doesn't go well, you can just replace it with another one. 이게 이제 제가 이걸 화두를 좀 모티베이션을 좀 하고 싶은 건데 뭐냐면 이게 페프라는 로봇인데 저희 뭐 공대 뭐 특히 기계과라 그러면은 많은 학생들이 로봇 연구에 대해서 근데 이제 우리 로봇이라 그러면 어떤 이런 것처럼 하드웨어가 있고 뭐가 만져지는 형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페프라는 로봇도 처음 이제 홍보를 하는데 로봇이 고장나는 모습을 보여줘요. 저한테는 이게 상당히 좀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여기서는 여기서 로봇은 뭐냐 하면 이제 사람들하고 인터랙션 하면서 근데 로봇이 고장이 났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컨벤셔널 관점에서 봤을 때 고장이 나면 끝인데 지금 보여드린 것은 로봇이라는 것은 단지 사람과의 그 인터랙션을 했던 예를 들어 제가 뭐 질문을 하고 여기서 답을 하고 뭐 그랬었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로봇이라는 이 로컬한 하드웨어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저 어딘가에 뭐 쉽게 얘기해서 뭐 클라우드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경험에 의한 그 인터랙션을 했던 히스토리컬한 데이터가 중요한 거지. 이 하드웨어는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를 뭐 인공지능 하드웨어나 데이터는 아니 인공지능이나 데이터는 보여지진 않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간 입장에서는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그런 단지 하나의 뭐 좀 폄하해서 껍데기? 저는 이제 뭐 기계공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충격이었죠. 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와 뭐 세상이 좀 변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는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 느낌은 모든 것들을 뭐 하드웨어 뭐가 됐든 우리 컨벤셔널하게 엔지니어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중심으로 모든 기존의 사고방식을 바꿔보는 연습을 지금 빨리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 이제 뭐 비즈니스도 많이 이렇게 변하겠죠. 그래서 좀 그런 거를 모티베이션을 좀 던지고 이제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뭐 정말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운 거의 어떤 네이처를 좀 살펴보았을 때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보여드릴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우리는 패턴을 배워요. 어릴 때 여러분들 아니면 뭐 어린아이들이 보면 그래서 뭐 부모들이 이거는 의자야 이거는 책상이야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뭔가를 보고 실제로 정답을 어른이 아니면 어떤 지도 슈퍼바이저가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파이나이트하지만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제너럴라이즈된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패턴들을 우리가 아무 가르쳐 준 건 아닌데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인공지능에서는 뭐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턴에서는 인풋과 아웃풋을 동시에 보여줘야 돼요. 아웃풋이라는 건 뭐 라벨일 수도 있고 정답일 수도 있고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입장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네이처의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카메라입니다. 요걸 이제 뭐 예시를 한번 보면 버튼을 누르면 4라고 인식해서 여기에다 글자가 써져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로 인식해서 8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이거는 뭐 인공지능 좀 하시는 분들은 뭐 토이 이그젬플인데 제가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뭐 예를 들어서 0부터 뭐 19라는 숫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론을 배워야겠죠. 뭐 이론이 있다면.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라벨된 숫자들을 손으로 쓰여진 숫자들을 무수히 여러 번 보여주면서 스스로 그 패턴을 인식하게 하고 그 알고리즘이 여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꾸려지게 됩니다. 그럼 뭐 숫자만 하면 뭐 너무 쉬운 거 아니냐? 그래서 또 해볼게요. 사람을 인식하는. 그래서 여기는 보면 사람이 있을 확률이 99.89%입니다. 동영상을 보면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돼요.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걸 제가 레코딩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만약에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사람을 레코그니션하는 알고리즘을 찾으려면 일단은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해야겠죠. 뭐 이렇게 어피어런스겠지만. 그리고 그것을 엔지니어링적으로 분석하고 사람이 있을 특징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막 이런 것들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뭐 좀 접근하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인터넷에 있는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를 많이 긁어 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있으면 뭐 예를 들면 1이라고 라벨링을 하고 없으면 0이라고 라벨링은 누가 해줘야 돼요. 정답은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알려주다 보면 스스로 인공지능이 뭔지 모르겠는데 1이라고 라벨링된 이미지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들을 스스로 찾겠죠. 그렇게 해서 학습된 알고리즘이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일련들을 보고 제목이 이제 지식의 축적 과정인데 저는 이제 좀 고민을 했죠. 뭐 우리 초등학교 때 뭐 연역적인 접근 방법, 기납적인 접근 방법 뭐 이런 단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국어 시간의 마지막 중화식 문제는 무조건 성급한 일반화에 오르면 무조건 거의 정답이었어요. 근데 제 뉘앙스는 그건 네거티브한 거였어요. 몇 개의 파이나이트한 샘플들과 경험을 가지고 어떤 일반화를 한다는 것은 그 위험하다고 항상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아니 뭐 위험한 뉘앙스였어요. 항상 보면. 그리고 뭐 우리가 연역적이라고 생각하는 A는 B고 B는 C면 A는 C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모르겠으면 상대적으로 제가 느끼기로는 좀 인간만이 아니면 좀 우월한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세뇌를 당했던.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연역적인 것들이 상위 개념에 놓였던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 딥러닝, 특히 알파고 이거 지금 데이터를 파이나이트하게 지도학습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계속 지식을 축적시켜서 얘가 뭔지 모르지만 일반화를 한 거거든요. 근데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죠. 저는 이거를 우리가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누가 정립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모르겠어요. 귀납법, 영역법을 이긴 사건입니다. 제가 보기에.
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거 뭐 좀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예, 파이나이트한 거지만 충분히 많으면 어느 정도 뭐 그런 생각도 했었고 이제 그 다음 제가 고민을 했던 것은 문제 해결 방식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인식한다든지 숫자를 인식한다. 그럼 우리 이제 열심히 이제 또 뭐 예를 들어 그 전공 서적을 찾아봐야겠죠. 열심히 머리를 써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식의 인공지능 접근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모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똑똑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부지런해야 돼요. 똑똑한 건 인공지능이 똑똑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인공지능의 학습을 잘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제대로 된 라벨링을 잘 준비해서 갖다 주는 게 더 중요한 역할이 돼버린 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뭐지?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예.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링 문제도 뭔가를 볼 때 인공지능적으로 접근을 한다, 데이터로 접근을 한다. 좀 이제는 문제를 바라보거나 풀어야 되는 프로세스가 좀 웨이트가 좀 시프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같이 제가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 이런 거에서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이거 지금 이 슬라이드 한 장으로 보여드리지만 실제는 그 여기 보시면 삼성이랑 1년 동안 한 과제예요. 실제는 돈을 받고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제조 에어컨을 만드는 제조 삼성에서 에어컨이 제대로 조립됐는지 안 됐는지 검사를 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제대로 다 조립을 하고 나서 제일 끝단에 가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소리를 녹음해요. 그럼 이런 소리가 들릴 거예요. 만약에 이런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이런 소리가 들리면 이건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어디 조립이 잘못됐다든지 조립 과정 중에 이물질이 꼈다든지 제대로 조립이 되면 이런 소리가 들릴 겁니다. 네, 뭐 바람 소리 같이. 그럼 기존에는 이걸 어떻게 했느냐? 작업자가 듣고 판단을 해요. 정말입니다. 뭐 웃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잘 보면 이런 소리들을 가지고 작업자가 기존에 라벨링을 다 해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이제는 그 사람이 할 필요가 없이 인공지능이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뭐 원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고장에 의해서 이런 소리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예시라든지 또 뭐 병원이랑 예를 들어서 한다. 그 후두암이라는 거는 뭐 제가 뭐 의사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뭐 이렇게 목 쪽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러려면 저렇게 뭐 내시경을 써서 사진을 찍으면 판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사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환자랑 이런 내시경 촬영을 하지 않고도 대화만 해보면 본인은 90% 이상 판별할 수 있대요. 그 얘기는 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어떤 메커니즘에서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목소리에 이런 후두암에 뭔가가 묻어져 나온다는 거잖아요. 단지 비전문가는 그걸 캐치를 못하는 거고 전문가는 어느 정도 아는 거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환자에게 이런 소리를 내게 합니다. 그리고 정답인 라벨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내시경으로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겠죠. 그 정확한 라벨을 달고 또 계속 이제 정답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뭐 의사를 대체하진 않겠지만 여기 또 의료 쪽은 이게 또 뭐 규정 이런 거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서포트 할 수 있는 소리로 사운드로 말도 안 되는 가능한 거예요. 가능 안 할 리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의사 선생님께서 결정을 하는데 어떤 서포트 되는 정보를 주는 거겠죠. 자, 이제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걸로 가니까 저는 재미를 많이 봤죠. 뭐 재밌더라고요. 뭐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취득해서 뭐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푸는 거죠. 인공지능을 좀 아시는 분들은. 근데 또 저는 또 고민이 생겼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그림이 좀 예를 들어 사과를 깎는 연구를 한다고 치죠. 그래서 열심히 사과 깎는 연습을 했습니다. 뭐 데이터를 또 보여주고 잘해요. 이제 됐어요. 근데 사람은 사과를 깎을 줄 알면 배를 갖다 줘도 깎을 줄 알거든요. 대부분. 근데 지금까지 제가 소개시켜드린 인공지능은 사과로 막 연습을 했다가 배를 주면 못 깎아요.
정말로 못 깎습니다. 또 사람이랑 또 좀 다른 거죠. 근데 뭐 아랫부분에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전이 학습, 트랜스퍼 러닝, 도메인 이런 당연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또 좀 요거는 제가 볼 때 사람하고 인공지능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하나의 어떤 익숙해지면 조금 바뀌어도 어댑테이션을 해요. 근데 그런 인공지능에도 그런 연구가 되고 기법들이 있지만 사람만큼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또 어디서 기인하는 건지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두만 던지고 또 좀 우스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뜬금없이. 여러분들 만약 이제 저는 이제 아파트에 사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 예시는 제가 인공지능을 연구하게 된 계기예요. 좀 웃길 수 있는데 제가 아파트에 살았는데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윗집이라고 칠게요. 제가 그 아랫집에 살고 여기 고가 사다리가 있으니까 토요일 아침에 자는데 이제 이사를 하니까 드르륵 소리가 날 거잖아요. 이렇게 물건을 그래서 깼어요. 제가 시끄러워서. 그래서 깼다가 그냥 짜증을 내고 다시 자면 되는데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저 집이 이사를 갈까 이사를 올까 정말 고민스러웠어요. 뭐 하여튼 그런 경험을 했으면 이건 정말 전혀 가감 없이 그래서 이제 나름 또 봉합 공대에 인공지능까지 한다고 해서 머릿속으로 그래 소리를 들으니까 그 소리가 신호가 되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내려올 때 만약 내려온다면 짐이 많을 테니까 로우 프리퀀시 성분이 많을 테고 머릿속으로 또 FFT를 하고 막 하다가 결국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로 이사를 가는지 이사를 오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고 있는 저희 집사람한테 깨워서 물어봤죠. 여보,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일단 참고로 토요일 날 아침에 그런 걸 물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제 인생의 뭐 우스갯 좀 과장해서 터닝 포인트인데 이사를 가지 그걸 나한테 왜 물어봐 이러더라고. 저희 집사람은 참고로 문과입니다. 응? 이게 뭐지? 그러니까 저는 이사를 가는지 오는지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누구는 하나로 결정을 했어요. 저는 결정을 못 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침이니까. 아침에 이사를 가야 다른 집이 오후에 이사를 올 거잖아요. 결론이 황당하죠? 자, 뭐냐? 저는 순수하게 데이터 사이언스를 한 거고 저희 집사람은 뭐 거기도 데이터 사이언스를 한 거지만 들리는 그 소리도 인풋이 있지만 타임이라는 정보, 데이터 도 고려를 한 거예요. 이게 감동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제가 좀 뭐냐 하면 좋은 여기 이쪽 필드에서는 좋은 피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징인자, 특성인자를 고려하지 않고 엉뚱한 데서 저처럼 뭐 혼자 잘났다고 결론 안 나요. 결론이 안 난다기보다 날 수 있지만 어려울 수 있고 반대로 이 문제를 풀기에 좋은 재료 또는 피처가 준비가 되면 정말 쉽게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인공지능 하지만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만 보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반쪽짜리예요. 제가 풀려고 하는 문제,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과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확실히 이걸 보고 이 경험을 통해서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지금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디스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같이 지금 융합을 하려고 하잖아요. 각 분야의 지금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스킬들이 플러스가 되면 그게 최고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말이 길었는데. 그래서 데이터 플러스 전문가. 뭐 이건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에서 여러분들 필드에서 이미 전문가이신 거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럼 또 다른 질문을 좀 던져볼 텐데, 여기 화두는 뭐냐 하면, 저희가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뭐 인지도 하고, 인공지능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 이게 좀 궁금해졌어요. 인공지능도 뭐 사람처럼 뭐 이미지 같은 경우는 잘 판단을 한다는데, 얘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떻게 세상이 비춰질까? 그래서 이 얘기는 같은 질문을 하면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제가 번역에 대한 거고, 이쪽은 옆에는 알파고 얘기인데, 여러분들 알파고가 바둑을 이세돌한테 이겼어요. 이건 팩트예요. 그러면 또 다르게 질문하면 알파고가 바둑을 알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둑.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또 고민스러운 거예요. 바둑을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 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이겼으니까. 요게 공학적으로는 이제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데 한번 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좀 전에 그 숫자 인식하는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다 다른 거 다 차치하고 그냥 7이랑 9만 있다고 하죠. 우리 다 구별을 보고 사진을 보고 구별할 수 있고 이제 딥러닝도 다 구별해요. 우리만큼 좋아요. 근데 질문이 7과 9를 구별하여라가 아니라 인공지능 너 7 구별하고 9 구별하는데 어디 바라보고 있니?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뭐 당연히 이게 뭐 이미지로 치면 뭐 픽셀이고 뭐 행렬이고 뭐 다 좋습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을 전체를 다 유니폼하게 동일한 웨이스로 세상을 인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웨이트를 이제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학습을 할 텐데, 그러면 이제 그냥 저희 가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웨이트가 좀 예를 들어 그냥 심플하게 해서 좀 크게 학습이 된다고 치죠. 그런 픽셀로 그런 웨이트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 치고, 뭐 이제 엄밀한 설명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 픽셀 값이 높은 거를 붉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했다고 치죠. 저희가 시각화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7과 9를 구별하기 위해서 어디를 좀 더 포커스해서 보시는 것 같나요? 뭐 이런 때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 둘을 차이하는데. 근데 보면 인공지능도 저기를 자기도 많이 본다고 얘기를 해요. 신기하죠. 가르쳐 준 적 한 번도 없는데. 지금 태스크를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보는 저 부에서 저기 저 부분을 중심으로 쳐다보라고 가르쳐 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7과 9를 구별하라고 얘기했지. 근데 그 학습하는 과정 중에 이 인공지능이 이 둘을 구별하기 위해서 significant한 차이점이 있는 지역은 저기라고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저기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근데 make sense 하죠. 오, 신기하다.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했느냐? 이제 병원에서 이제 뭐 내시경인데 뭐 이런 것들을 뭐 내시경 검사를 하면 이런 것들을 의사분들이 사진을 보고 진단을 합니다. 하는데 사진만 보여주고 저렇게 붉은색으로 인공지능이 하이라이트를 해줘요. 이런 것도 그렇고 동일한 기법을 쓰면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라고 했는데 로컬라이제이션까지 가능해진 거죠. 인공지능이 어디를 바라보는지의 기법을 활용을 해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포스코에서 뭐 예를 들어 어떤 철강의 서피스에 디펙트가 있었을 때 뭐 이런 것들도 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면 이렇게 아랫부분에 보이시는 것처럼 디펙트가 있는 부분들을 붉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합니다. 저거는 사람이 이렇게 일일이 칠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을 한 것도 아닙니다.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쓴 거지. 이런 기법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너무 좀 기계적이지 않아서 저 이제 기계공학에 있으니까 그래서 뭘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카메라로 찍었어요. 그리고 요 보면 이런 가진기로 저렇게 시스템을 떨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카메라를 가지고 그냥 정상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동을 시키고 나서 찍었어요. 그냥 경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인공지능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하이라이트를 하라고 하면 어디를 하이라이트 할까요? 당연히 여기를 하겠죠. 당연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요건 그냥 인공지능이 구별을 하기 위해서 했고 로컬라이즈 했는데 우리는 알고 있죠. 저 부분이 뭐라는 걸. 진동이 심한 부분. 근데 뭐 당연한 얘기를 자꾸 돌려서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진동을 측정하려면 진동 센서를 달아야 돼요. 근데 지금 저는 진동 센서를 쓴 게 아니라 카메라를 쓴 겁니다. 근데 엄밀하게는 진동을 측정한 건 아니고 진동이 가장 심한 부분을 찾아낸 거죠. 느낌 오시나요? 네, 인공지능이 어디를 바라보는지를 간접적으로 활용을 해서 진동 센서 없이 진동이 가장 심한 부분을 로컬라이즈를 한 겁니다. 지금 정말로. 자, 그럼 지금까지 잘 된 예만 보여드렸는데 제가 그래서 또 어떤 장난을 쳐봤느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칠에다가 조 위에다가 저렇게 하얀색으로 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칠에는 저렇게 다 칠했습니다. 그럼 역시나 7과 9를 인공지능이 잘 구별해요. 7을 구별하라 그러면 어디가 하이라이트 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인공지능은 똑똑하니까 저걸 보고 7로 구별했겠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만 보면 저런 실수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저런 실수를 하고 있는지도 모를 뿐이지. 그럴 수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이 예를 들면.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해서 어디를 보고 있는지는 점검하는 거는 중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됐느냐. 또 병원 예시인데 이거는 뭐 그 위에 적혀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초음파 가지고 이미지가 3개예요. 여기 이제 산부인과인데 뭐 이렇게 뭐 정상도 있고 뭐 저런 질병도 있고 이런 질병도 있었다고 치죠. 이제 클래스가 3개죠. 또 인공지능한테 클래시피케이션 하라 그럴 때 또 다 해요. 잘 맞췄어요. 예를 들어 뭐 95%, 96% 아 잘했다 박수 치고 끝날 뻔했어요. 근데 살짝 의심이 돼서 하이라이트를 한번 해봤어요. 하이라이트를. 뭐가 문제였느냐? 병원에 가면 초음파를 하면 의사분들께서 뭐 좀 의심이 나는 부분들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박스 친 것처럼 뭐 글을 써놓던가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저런 매저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좀 의심이 가면 저런 의사분들이 행동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와서 제대로 병명을 진단을 했는데 찍어보니 여기가 하이라이트가 됐는데 이건 뭐지? 봤더니 인공지능이 너무 똑똑해서 무슨 글씨가 쓰여 있으면 정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엉터리죠. 엉터리였던 거죠. 근데 이 내부를 이렇게 디버깅하는 기법을 써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꼭 봐야 된다. 여러분들 뭐 모르겠으면 저는 뭐 여러분 자율주행차 뭐 앞으로 뭐 인공지능 써서 뭐 자율주행 된다는데 그냥 믿고 타실 건가요? 인공지능이 무슨 근거로 좌회전을 하고 가서 정지를 하고 저는 알아야 탈 것 같은데 아니면 제가 운전을 하지 저는 맡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설명 가능하게 인공지능이 통합적인 관점에서는 꼭 필요해요. 잘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못 맞춰도 돼요. 그러니까 성능이 좀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자, 그럼 이제 다음 토픽이 진짜가 무엇인가? 진짜란 무엇인가? 자, 뭐 관심 있으신 분들 보셨을 테니까 지금 보이는 거가 다 가짜예요. 그 다음 이것도 다 가짜 사진입니다. 가짜 사진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냥 저희가 이제 사진을 찍으면 이제 그건 진짜 실물을 찍었으니까 진짜라고 하고 이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한테 사람 사진을 많이 보여주고 야, 너 사람 이제 많이 봤으니까 너가 생각하는 사람을 그려봐. 또 한 게 이거예요. 뭐 또 뭐 좀 아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기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는 뭔가 인공지능이 진짜 같은 거를 막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만 보면 와 할 정도고. 자, 여기에 이제 들어간 게 뭐냐 하면 이제 튜링 테스트라는 건데 이제
뭘 고민하냐 하면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이 뒤쪽에 있고 진짜 뭐 인공지능 또는 컴퓨터가 있고 인공지능이 뭐 진짜 인공지능이 뭐냐고 했을 때 사람이 질문을 하고 저쪽 상대편 보이지 않는 쪽에서 대답을 하는데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인공지능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인공지능이 제대로 동작을 한다면 사람이 이 대답이 사람한테서 온 건지 인공지능에서 온 건지 구별을 못하면 그건 뭐 진짜죠. 그건 못하면 진짜죠. 인간 중심의 세상에서 인간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 못하면 진짜인가? 이게 고민스러운 거죠. 이게 진짜인가? 저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진짜와 가짜에 대한 개념이 저는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걸 써서 뭘 하고 싶으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튜링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처음 들려드리는 거는 진짜 어떤 특정 환경, 매니팩처링 환경 속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세 개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죠. 자, 진짜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이게 진짜였어요? 다시. 진짜 소리. 자, 여기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습니다. 맞춰보십시오. 정답은 이랬대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그걸 못하니까. 자, 그러면 일단 뭐 신기하네. 야, 뭐 내가 귀로 들어도 구별 못하는 가짜 같은 진짜가 이제 인공지능이 도대체 뭐까지 하려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보통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걸 어디다 써먹을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 진짜 같은 가짜? 다시 또 의료 영상으로 나와보겠습니다. 여러분 내시경 촬영을 하면 초당 4장씩 찍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뭐 저렇게 뭐 용종이 있거나 피가 나는 부분이 많을까요? 정상이 많을까요? 프레임이. 당연히 정상이 많겠죠. 대부분 다 정상이고 뭐 예를 들어 없을 수도 있고 뭐 한두 개나 뭐 5개 정도 이렇게 병변이 있는 이미지가 추출이 될 겁니다. 그럼 학습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데이터의 불균형, 임밸런스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병변의 이미지가 많으면 좋아요.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픈 사람이 많아야 되나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변만 제너레이트 하라고 했어요. 지금 학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가짜의 제가 말을 이게 병변인지 아니면 그냥 이미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병변인 것 같아요. 이런 이미지들을 진짜 같은 가짜를 막 만들어내기 시작할 수 있다면 이제 또 얘기가 달라지죠. 얘기가 달라지죠. 이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이제 뭐 이걸 가지고 아직 뭐 논문을 쓰고 그러진 않았는데 뭐 의사분들께서도 뭐 좀 많이 비슷한 것 같다. 그 정도 아직까지 뭐 더 퍼들 연구는 아직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예시로 뭐가 이제 재료 쪽 관련된 건데 뭐 우리 뭐 전자현미경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냥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재료에 아니면 뭐 세포에 아주 작은 마이크로스코픽한 구조를 보기 위해서 뭔가 특수한 장치가 있다 치고 그냥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스킬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어떤 머티리얼의 어떤 스트럭처를 아주 크게 그러니까 작은 거를 크게 해서 볼 수 있다고 치죠. 근데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로 넘어가죠. 재료를 숙련된 사람이 아니라서 잘못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한 번 찍는데 10만 원이라 치죠. 그럼 일단 뭐 교수님한테 많이 혼나고 뭐 그래야겠죠. 근데 이러한 이미지를 이쪽에 보는 것처럼 데이터에서 좀 스마트하게 제가 뭐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쫙 이렇게 좀 뭐 샤프닝이라고 해야 될까요? 포커스가 맞게 이렇게 쫙 되는 기법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돈 안 들이고 실험 대충 해도 되고
근데 이런 게 가능해져요. 가능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깨끗한 이미지를 찍고 그 이미지를 저렇게 블러링을 시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깨끗한 이미지는 있으니까. 그리고 그 블러링 된 이미지를 인풋으로 놓고 깨끗한 걸 아웃풋으로 놓고 학습을 시켜요. 그러면 내가 잘못 찍은 블러링한 사진도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저렇게 샤프닝하고 리포커싱 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학습이 됩니다. 가짜예요. 근데 진짜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 뭐 차가 이렇게 있는데 실제는 이제 위쪽에 있는 게 진짜 차에 대한 어떤 3D인 거고 밑에는 그거를 어떤 그 포인트 클라우드 형식으로 이렇게 나타냈다고 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뭐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제품을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고려해야 될 게 많잖아요. 디자인이라는 것은 어떤 뭐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고민해서 뭔가 툭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쉽지 않은. 그래서 보면 이거가 지금 인공지능이 기존에 있던 아주 많은 자동차를 보고 제너레이트 한 거예요. 지 나름대로. 근데 뭐 이걸 가지고 뭐 내가 자동차 예를 들면 뭐 한국 같으면 유명한 자동차 회사에서 이걸 가지고 차를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디자이너에게 아니면 엔지니어에게 어떤 뭐 아이디어나 인사이트는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아주 뭐 초기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건 많이 봤을 거예요. 아마 뭐 제너레이트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창의, 창조 이거는 뭐 인간의 고유의 영역인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저런 것처럼 이제 우리 파운되니까 포스텍에다가 뭐 피카소 사진을 놓고 이렇게 만약에 인공지능이 뭔가 비슷한 스타일의 뭔가를 만들면 이거는 예술 작품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건 카피인지 이제 이런 거가 막 혼란스럽게 시작해요. 저는 최소한 뭐 아니면 이걸 공학적으로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연구의 토픽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렇습니다. 또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뭐 결정을 할 텐데 최선의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좀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좀 한 그 예전에 인생 극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인생 A, 뭐 인생 B 이렇게 각자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해서 살아보고 또 다른 선택을 해서 살아보고 끝을 알고 나면 제가 A인지 B인지 결정을 하면 이게 가장 옵티멀한 결정이에요. 근데 참 인간은 살아볼 수가 없죠. 이제 미리 이제 프로젝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률 게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옵티멀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결정들이 고려된 게 이제 인공지능에서는 강화 학습이라는 건데, 그래서 알파고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이미지가 많이 보일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도식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추리 같이 가고.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이 뭐 사람이 프롬에 뭐 몇 단위 몇 수를 더 보느냐 뭐 그런 거죠. 근데 인공지능 알파고는 다 보는 거죠. 끝까지. 자 그래서 이제 빅 퀘스천이 뭐냐 하면 기계도 사람처럼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학습할 수 있을까? 이게 빅 퀘스천이죠. 이게 가능한 건가? 말이 되는 건지 아니면 경험을 통한 학습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것인지 아니면 뭐 고등동물. 근데 보시면 실패했죠. 혼이 나겠죠. 혼이 나겠죠. 우연히 잘했어요. 칭찬받겠죠. 이렇게 뭐 제가 자세한 원리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강화학습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시퀀셜하게 경험 또는 트라이 앤 에러를 하면서 하는데 그 경험의 결과에 대해서 뭐 리워드 또는 페널티, 보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피드백을 받고 얘가 점점점 개선되고 나아지는입니다. 아십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또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이거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그냥 학부 인턴 정도 보면 이 웹8보를 90도로 유지하고 싶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툭 떨어지겠죠.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압을 넣어서 모터를 돌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지금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 와중에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점수는 계속 주고 있고 한 10분 정도 학습을 했어요. 학습을 했습니다. 지금 뭐 그냥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나면 학습이 되고 나면 짠 하고 이렇게 됩니다. 제가 90 저렇게 하라는 어떤 제어 알고리즘을 준 게 아니에요. 강화학습적으로 계속 칭찬하고 또는 페널티를 주면서 스스로 제어 알고리즘을 컨피규레이션 한 겁니다.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이제 기계도 사람처럼 뭔가 스스로 지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자, 요게 사실은 좀 의미 있는 동영상인데 보면 뭐 로봇 같은 게 뭐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보면 여기 구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뭔지 모르겠는데 뭐 구글이 막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이 뭐냐 하면 뭐 우체국이라든지 택배회사에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 이제 물건들을 집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사람이 했겠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자동화하고 싶고 그럼 당연히 로봇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픽 앤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픽하고 플레이스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쉬운 태스크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뭐 예전 같으면 카메라를 보고 사물을 인지하고 뭐 좌표가 나올 테고 그럼 로봇 팔이 이렇게 패스가 이렇게 플래닝 돼서 탁 집어서 이렇게 할 텐데 잘 안 되나 봐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그냥 있을 법한 여러 가지 물체들을 흩뿌려 놓고 그냥 집계합니다. 제가 아까 러닝 프롬 스크래치 한 것처럼. 그럼 어떨 때는 잡을 테고 어떨 때는 놓치겠죠. 놓치면 혼을 내고 잡으면 칭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하기를 바랍니다.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죠? 학습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럴 거잖아요. 뭐 종류가 한두 가지도 아니고. 자, 그래서 돈 많은 구글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뭐 예를 들면 30대 뿌려. 그래서 지금 30대가 각자 학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뭔가 픽 앤 플레이스를 할 수 있는 난리지를 배웠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학습된 난리지는 트랜스퍼러블 하죠. 얘는. 뭐 예를 들어 모르겠어요. 뭐 더하거나 평균을 하거나 뭐 보팅을 하거나 뭐 나름대로 룰이 있겠죠. 자, 이걸 보면서 저는 무섭다. 이건 무섭다. 왜냐? 이제 강화학습의 그 여기서 로봇인데 저는 뭐 이걸 뭐 사람으로 예를 들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각 개인이 어떤 파이나이트한 경험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식이 축적되는 거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경험, 각각 개인이 할 수 있는 경험은 유한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뭔가 경험을 해서 축적된 지식이 있을 텐데 그거를 저한테 어떻게 갖고 오게 해야 되죠?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약간 이게 철학적 고민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 뭐 책을 본다든지 그건 뭐냐 하면 이 강화학습적인 측면에서 때는 다른 에이전트가 경험을 통해서 배운 난리지를 제가 간접적으로 흡수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아니 뭐 대화를 한다든지 물어본다든지 학교 가서 배운다든지.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 로봇 같은 경우는 뭐 30대가 있으면 30대를 전부 다 아무런 바이어스 없이 편견 없이 다 지식을 축적해서 하나의 어떤 슈퍼 뭐 난리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 세상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일례로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말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인간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잘. 예, 근데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래서 뭐 그런 고민도 제가 해봤다 정도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제가 생각했던 인공지능에 대한 몇 가지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산업 인공지능을 한다고 했고 이 인공지능을 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 좀 고민이 좀 있습니다. 뭐 보시면 뭐 제조, 뭐 의료, 뭐 로지스틱스, 뭐 국방, 뭐 다양한 인더스트리 분야에 인공지능이 적용될 수 있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제가 저도 있고. 그러면 그냥
또 제가 항상 설명하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스코틀랜드 2부 리그 경기에 야심차게 AI 중계 카메라가 동원됐습니다. 자동으로 공만 쫓아다니게 설정. 뭘 한 거냐 하면 카메라가 있으면 영상이니까 축구공을 인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카메라맨이 그 축구 경기하는 동안 계속 매뉴얼리 그 모니터링을 하는 게 아니라 축구공이 어딘지 알면 그걸 계속 이렇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공만 따라가는 AI 카메라 도입할 수 있고 카메라맨 이제 수구를 돌 수 있겠죠. 뭐 그 사람을 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뭐 옆에서 뭐 일을 좀 수구를 돌 수도 있고 다 좋아요. 스토리 다 좋죠. 와, 인공지능이 스포츠에 저렇게도 방송에 적용되는구나. 바람직하네. 아니 뭐 재밌네.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떤 성공 사례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럼 뭐 예를 들면 이건 저희 연구실에서 실제 K리그에 지금 축구공 저런 건 이제는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지금 축구공을 매 프레임마다 디텍션하고 트래킹을 해요. 이건 뭐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 뭐 또 뭐 디텍션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즘 뭐 산업 뭐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발전소도 그렇고 안전에 대해서 뭐 작업자가 있을 때 작업자의 위치라든지 어떠한 동작을 하고 있는지를 CCTV 카메라로 인식하는 이런 기술도 다 뭐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할 거예요. 뭐 인공지능을 통해서 뭐 안전을 방지하는. 자, 근데 실상은 어떠냐? 실상은 어떠냐? 한번 보시죠.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있는 건데 이 카메라가 공 말고 자꾸 다른 곳을 향합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이 심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심판의 머리. 알고 보니 AI가 축구공과 심판의 대머리를 착각한 건데요. 반칙이. 제가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근데 자, 여기서 인공지능 잘못한 거 있나요? 왜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뭐 축구의 그냥 약간의 그냥 우스갯 에피소드인데 이런 인공지능이 산업에 적용된다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스토리인데 포스코에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네. 근데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해요. 산업인공지능, 뭐 인공지능,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저도 뭐 예를 들어 뭐 인공지능 스피커 여러분들 많이 쓰시고 대화하면 말 많이 알아듣는 것 같아요. 뭐 못 알아듣는 것도 있지만 이런 거 괜찮아요. 근데 산업에 적용하려면 불안전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데이터에 또 말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죠. 뭐 예를 들면 이제 포스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고민스러운 겁니다. 근데 저기 보면 인공지능은 진화한다. 저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뭐냐 하면 인공지능이 적용이 돼야 불안전해도 적용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데이터가 더 많이 모이니까. 데이터가 많아져야 인공지능 성능이 높아지고 이게 누군가는 이건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좀 애매한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고.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것 같은데 요거랑 그 다음 거. 제가 지금 좀 일을 좀 해보니까 뭐 그냥 그 흑백 논리로 해볼게요. 데이터 분석가가 있고 도메인 전문가가 단순하게 있었다고 치죠.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하기 좀 비유적으로 여러분도 혹시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은데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 보셨을 겁니다. 아마. 이게 뭐냐 하면 연예인들 집에 있는 냉장고를 그대로 들고 와요. 그리고 이 요리를 하는 전문가들 보고 네가 만들어서 환상적인 음식을 만들어. 우리가 이제 그 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unexpected한 상황이 나니까 우리는 그게 재밌어. 엔터테이너적인 요소를 우리가 즐겨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있어요. 그 얘기는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냉장고는 뭐 이렇게 좀 차였어요. 재료로 치면. 근데 요즘도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뭐냐 하면 데이터가 많이 쌓였으니 냉장고에 재료가 많으니 요리 전문가인 셰프 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 네가 알아서 잘 보고 버무리고 인공지능해서 멋있는 요리를 만들어줘.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많이 지금 나아지고 있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부분들이 그래요. 뭐 인공지능이 뭔가
그냥 데이터만 있으면 뭐 대단한 뭔가 새로운 거를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만들어낼 수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걸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여러분들의 울림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반대로. 그래서 이게 정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포스텍 융합대학원 세미나 요청을 받고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뭐 제목으로 어그로를 좀 끌기도 했지만 제가 제 나름대로 고민을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것은 예능 프로로는 좋지만 우리는 데이터 분석과 도메인 전문가가 치열하게 앉아서 메뉴를 만들어야 돼요. 메뉴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융합대학원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교수가 아니라 서로 다른 분야에 있는 학생들이 평소에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누고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뭐 어떤 특정한 뭐 공간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그냥 빈 공간 하나 주고 뭐 거기서 뭐 회의회가 아니라 뭐 좀 강제성이 있어야겠죠. 뭐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나 뭐 연구 주제나 논문 이런 걸 타겟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 강제로 양쪽 아니면 여러 파티 그룹에서의 학생들이 와서 하루는 그 한정된 공간에 있어야 된다든지 그러면서 좋은 메뉴를 만들어내고 그런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예, 제가 한 2, 3분 오버를 했는데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